여러분이 요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 이민이 각광받고 있는 거 아시죠? 잠시만요. 많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는 실제 자료에 기반한 사실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한국은 중국으로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한 아시아인 시민이 한국인들의 최종 꿈은 선진국, 중국으로의 이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발표를 지켜보던 외국인 부장의 한마디에 아시아인 시민은 갑자기 입을 꾹 닫아버리고는 당황하고 마는데요. 대체 이곳 강연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뉴욕주에서 다문화정책부서에 근무 중인 미국인 크리스티나라고 합니다. 신설된 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은 다문화정책부서에서 이제 막 2년 차에 접어든 저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알아면 알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으로의 이민을 원하거나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벤치마킹하려는 정부 정책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을 정도로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의 생활 방식이나 인프라는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문화 정책에 대해 연구하던 저로서는 조금씩 저희 부서의 주제를 벗어나 한국인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나 한국으로의 이민이 가져올 장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이와 관련하여 굉장히 이상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저희 다문화정책부서 부장님의 한국 이민 선택이 가져올 장점과 우리가 한국 이민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강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뜬금없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이 지금 한국으로 이민을 선택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부장님의 강의 자체를 완전 부정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얼마나 살기 어려워하고 경제적 월급이 부족한지 진짜 진실을 알고 있죠. 부장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 상위권의 선진국 나라들에서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한국에서의 삶이 앞으로의 세계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국을 전혀 모르고 주장하는 강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은 이민을 시도하기에 너무나 위험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니 그 누구보다 한국의 치안 진실에 대해 잘 알고 있겠죠. 놀랍게도 지금 한국은 길거리에서 휴대폰이나 가방을 들고 다니면 단 10분 만에 길거리 소매치기를 당할 정도로 치안 시스템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 길거리나 건물 곳곳에 중국처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범죄의 무방비함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위험한 나라로의 이민을 강요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치안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기까지 한 중국이면 모를까? 한국은 절대적으로 이민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후진국의 나라입니다. 또한 지금 한국인들은 국가 전체가 너무 가난해서 이미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중국으로의 이민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유럽권의 나라들은 한국의 후진국 실체나 가난한 문제를 모른 채 한국인들의 겉모습만 보고 이민을 선택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의 이민이 성공하기를 꿈처럼 여기고 있죠. 그리고 중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는 것은 아마 그들의 월급이 몇 배로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현재 한국인들은 월급 100만 원에 그치는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한정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제난민 한국인들이 중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면 월급은 10배가 됩니다. 단순히 중국의 길거리를 쓸고 닦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해도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고위층 지식인들은 오히려 경제, 대국 위대한 나라 중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해
길거리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똑한 한국인들이라면 중국의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인들의 평균 IQ는 중국인들에 비해 매우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이민을 선택하는 한국인들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월급보다 10배를 받아가니 매우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파로 중국은 길거리 자체가 매우 깨끗해지고 있고 단순 서비스 인력에 값싼 한국인을 투입하니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부장님의 한국으로의 이민 추천 강의가 한국이 아닌 중국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을 하는 저조차도 이곳을 졸업하면 위대한 선진국 중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인들조차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후진국, 한국으로의 이민을 강요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부장님의 강의 전체는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교체돼야 옳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국 출생이라던 그 시민은 뜬금없이 자신의 나라인 한국을 비하하면서까지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해야 한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시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서에서 부장님의 추천을 받고 한국으로 이민을 선택한 몇몇 시민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너무 만족한다며, 특히 급여 부분과 치안에서 다른 나라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굉장히 뿌듯해했는데 그 한국 시민의 발언들은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계속해서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이민을 가야 된다는 통일된 주장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도저히 진짜 한국인이라고는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강연장 전체에는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부서 친구들조차 저 사람 진짜 한국인이 맞냐며 자신이 한국 여행을 경험했을 때는 치안을 걱정할 필요조차 없는 것은 물론 한국인들의 삶 자체가 너무나 부유하게 평준화되어 있어서 감탄하기만 했었는데 그와 완전히 반대인 저 한국인 시민의 발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정말 한국인이 맞냐며 질문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그 한국인 시민은 갑자기 한국인을 처음 보냐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더니 뜬금없이 부장님을 향해 자신이 한국인으로 보이지 않냐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부장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강연장 전체를 뒤집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다양한 한국의 이민 문화와 생활 방식을 연구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을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시민이 진행한 발표는 그 정보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저히 한국인으로서는 느껴지지 않는 국가 비하를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나라가 100% 좋을 수는 없겠지만 시민은 계속해서 한국 이민이 아닌 중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의도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이는 한국인을 많이 만나왔던 저로서는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최근 저에게는 중국 정부 관계자나 중국 부장에게서 이상한 비리 제안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문화정책연구원인 저에게 제가 요즘 추천하고 있는 한국 이민이 아닌 중국으로의 이민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고 이는 방금 질문을 이어나간 시민의 의견과 매우 흡사한데요. 특히나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와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월급에 관련한 부분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것까지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태도가 거의 흡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에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세종대왕이나 훈민정음이 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장님께서는 한국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알고 있을 만한 확실한 질문을 던지셨고 강연장의 모든 시민들은 그 한국인 시민을 주목하고만 있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자신이 한국 출생이라고 주장하던 그 시민은 뜬금없이 두통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시민을 향해 2002년 한국에서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지, 지금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인지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알 수 있을 만한 질문을 던졌지만 그 시민은 그러한 질문마저도 모두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죠. 강연장의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냉랭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시민은 사실 자신이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다며 진실을 토로하고 말았습니다. 부장님의 질문과 상관없이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 뭐가 중요하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중국 출신이지만 한국의 실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잘못된 한국 이민을 선택할까봐 지금 진실을 알려준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본질이 바뀌는 것이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한국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차이나 삶의 격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더욱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의 이민을 추천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가요? 한국인으로 신분을 속이고 발표를 진행한 것도 딱히 죄송스럽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말이 더욱 큰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인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중국인이더라도 한국의 후진국 실체가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한국은 완벽한 가난 국가입니다. 그곳으로 이민을 성공해도 한 달 월급 100만 원으로 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지금 국가 자체가 너무나 부유해서 노숙자도 전혀 볼 수 없고 길거리 쓰레기 청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월급 10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을 선택하는 것보다 중국 이민이 더 행복한 선택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중국 시민은 이제서야 본심을 드러낸 듯 더욱 강렬하게 한국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 결국 강연장의 시민들은 그녀를 당장 수업에서 제외시켜달라며 부장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장님께서는 오히려 작은 미소를 보이시더니 중국인 시민을 직접 강단에 불러 세우시고는 믿을 수 없는 팩트 폭격을 이어나가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당신이 중국인이라면 중국의 현재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중국과 한국의 1인당 GDP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월급에 대한 근거 없는 발언 말고 진짜 통계 자료를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당신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검색 사이트에 한 번만 검색해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죠.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놀랍게도 중국과 절대적인 수치 차이에서 3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한국인들은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국인들보다 수치적으로 3배 이상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나 인구수 때문에 물가까지 저렴한 중국인이 한국인들은 이것을 종합해 수치로 환산하더라도 중국인들보다 6배 이상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여파는 국가적 단위로 측정해보면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특히나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선진국 시민의식입니다. 당신이 중국 출신이니 잘 알고 있겠네요. 아까 한국은 가난해서 길거리 곳곳에 CCTV도 없어서 치안이 너무 위험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한국은 CCTV가 없어도 치안이 안전한 유일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훨씬 많은 CCTV 설치 수량을 가지고 있지만 길거리 범죄 발생률은 한국의 10배에 육박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바로 시민의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중국에 이민을 오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중국인들의 삶이나 시민의식은 완벽한 후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짜 음식을 만들거나 길거리 관광객에게 금액 사기를 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중국인들은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들을 조롱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중국과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의 공항에는 오직 외국인들만을 케어하기 위한 관광 로봇이 24시간 배치되어 있고, 공항의 대부분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세계 국어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외국인을 보살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여기에서도 한국과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중국은 한국처럼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 외국어를 배우고 익힌 사람의 절대적인 수도 매우 부족하죠. 즉,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훨씬 못 배운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말이죠. 실제로 한국인들의 평균 IQ는 중국인들의 평균적인 IQ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수치를 통한 공식적으로 확인해보면 중국은 완벽한 후진국, 그리고 한국은 완벽한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칭 한국인이라던 당신은 왜 계속해서 중국 이민을 추천하던 것일까요? 저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많이 마주했습니다. 최근 저희 부서만 하더라도 많은 중국인 부장나 시민들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면서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중국의 국격은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마 그들은 지금 최고 선진국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의 모습이 성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한국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맞서서 유일하게 해답을 내놓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과거 어려운 역사적 과정들에서도 한민족이라는 민족성 아래 뭉치며 경제 어려움을 없애고 이제는 그러한 영향력이 전 세계의 경제 부흥마저 주도하고 있죠. 지금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나 AI, 그리고 디지털 사업은 모두 다른 나라들의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인 디지털 사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일 정도로 기술력이 앞서 있죠. 그저 단순히 인구수로만 밀어붙이며 아무런 지식적 수준이 없는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당신의 출생국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여기서 한국의 버스나 정류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단순한 정류장의 의미를 벗어나 한국인들의 삶 자체를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경제 성장으로 국가 자체가 부유해진 한국은 공공시설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정류장에서 휴대폰의 무선 충전, 그리고 버스가 언제 정확히 도착하는지 시간 정보까지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삶은 시간 낭비가 없는 천국 그 자체지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들은 모든 행동이나 계획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중국은 버스를 한번 타려고 하면 정류장 표지판마저 제대로 없을 정도이고 버스들이 언제 도착하는지 그러한 시스템마저 없지 않나요?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중심 수도인 베이징에 몇 군데 있는 것이 전부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나라 전체에 이러한 무인 교통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한국인들 모두가 이러한 시스템을 평균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야까지 도시와 가까운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지상낙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치안 시스템과 도시 인프라 시스템이 합쳐진 모습이기에 오직 이것은 한국만 가능한 여유가 있는 삶입니다. 치안이 좋지 못하고 나라가 가난한 중국은 물론 미국마저도 한국과 같은 심야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즉 한국인들은 마음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이제는 그 시간대가 새벽 시간으로까지 이어져 산업은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한국으로의 국가 이민을 선택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증하는 영향력을 발생시키고 있죠. 실제로 최근 미국의 유명 연예인이나 배우들은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마음 편하게 자신의 가족들과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국가 자체의 도시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 그저 살기 좋은 국가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으로 신분을 속여가며 중국으로의 이민을 유도하는 당신의 모습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소개를 하자마자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거든요. 한국인들은 절대 중국으로의 이민을 추천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들 스스로 한국인이라며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부장님께서는 한국인으로 신분을 속인 그 중국인 시민에게 휴대폰까지 들이밀며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완벽히 증명해냈고, 그래서 그런지 그 중국인 시민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몸을 떨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더 이상의 반박을 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 보였죠. 그런데 부장님께서 그 시민을 강연장에서 제외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그녀는 또다시 인상한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의 주장은 전부 거짓입니다. 동영상 자료나 수치와 데이터들은 전부 한국 정부에서 조작한 자료들이라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장님께서는 그러한 주장을 지금 강연장에 있는 수백 명의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한국이 과거보다 성장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생부터가 중국의 속국이에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아직도 빗물이 떨어지면 그 물을 받아서 샤워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한강에서 빨래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로 이민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한국은 교육시설까지 중국에 밀려 그곳에서 공부하는 시민들은 밥까지 먹지 못하고 강제적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체적으로 너무 가난하다 보니 시민들의 점심까지 주고 있지 못하다고요. 하지만 중국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중국은 점심시간마다 감자와 고구마로 만든 샐러드와 찜 요리가 나오고 있고 중국인 시민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부유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부서에 가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부서에 가도 진짜 공부만 해야 합니다. 그들의 부서 시설에는 공부만 할 수 있는 낡은 건물이 전부이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국의 대시민들은 전부 중국으로의 이민이나 유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한국 이민을 선택하면서 인생이 꼬일까봐 지금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중국인 시민이 발언을 이어나가기 무섭게 갑자기 부장님께서는 폭소를 터뜨리더니 중국인 시민의 반박을 중지시키셨는데요. 부장님의 폭설에 강연장에 사람들도 전부 웃음이 터지고 말았고 저 또한 감자와 고구마가 부서 급식으로 나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중국인 시민의 모습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부장님께서는 곧이어 시민들을 진정시키더니 웃음을 참으시며 반박을 이어나가셨는데요. 시민은 지금 한국의 급식 시스템이 미국조차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요. 한국의 시민들이 밥을 굶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니 정말 저로서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의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영양사와 전문 인력들을 배치해 영양학적으로 완벽히 구성이 맞춰지고 맛도 좋은 급식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심지어 고등부서에서는 시민들의 공부를 위해 저녁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죠. 그것도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말입니다. 급식 시스템에서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당신의 모습은 정말 중국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당장 휴대폰을 켜고 한번 한국의 급식에 대해 검색해 보세요. 지금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유럽권의 나라들이 전부 본보기로 삼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다르게 청결하고 쾌적한 시스템으로 급식실을 구성한 것도 매우 인상적이죠. 그리고 한국의 부서의 기숙사라는 시스템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인 헬스장이나 샤워실까지 중국의 부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스템이 운영 중인 것을 알고 있나요? 심지어 지금 이곳의 부서만 하더라도
한국처럼 많은 부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닌 사용자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진국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시민의식으로 이러한 공공시설을 지키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부유한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니 남의 것을 훔쳐가지 않는 시민의식과 공공시설을 깔끔하게 사용하는 예의까지 갖추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인격적인 성장으로 봤을 때에도 한국 이민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로지 지금 한국에서만 우리는 이런 높은 시민의식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시민은 다음 시간부터 제 강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서 한국인으로 신분까지 속인 당신은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돼야 될 것 같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시간 만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여러 명이 당신의 차례를 연달아 새치기하는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에서 아주 불쾌하고 얼굴이 붉어질 만한 일을 겪은 스페인계 미녀가 있습니다. 화려한 외모에 매력적인 목소리 학창시절. 그녀의 수식어는 완벽이었을 정도로 그런 단어가 따라붙을 만한 수려한 미녀였습니다. 그녀가 모처럼 떠나온 이 여행은 그래도 시작 때만 해도 신나있기만 했지만 곧 한국에 와서 받은 첫 경험이 충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까부터 가장 오래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없는 듯 신경도 안 쓰고 너나 할 것 없이 새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분노를 유발했다는 오늘의 사연 함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겪은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전달해 보려고 해요. 저는 스페인의 수도는 아니고 도심에서 좀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한 게르니카라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게르니카는 복잡한 마드리드와는 다르게 따뜻한 분위기와 가족 단위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비교적 서로와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런 동네에서 자랐어요. 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2000년 여름에 그라나다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게르니카로 이사를 왔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고 텔레비전을 보며 제 꿈을 상상하면서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동경을 했는데요. 그래서 항상 나도 크면 저렇게 반짝거리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엄마를 닮아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에 아버지를 닮아 큰 키까지 물려받아 늘씬했죠. 덕분에 저는 인기가 끊이질 않는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화려하게 생긴 외모로 어딜 가나 주목을 받았고요. 친구들은 제가 입은 옷이나 메이크업 제품이 어디 건지 궁금해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친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오해이긴 했지만 제가 굉장히 부유한 집 딸이라고 소문이 나기도 했었거든요. 뭐 그런 오해는 썩 기분 나쁘진 않았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봤을 땐 아주 착하고 매력적인 아이, 가까이서 보면 제 성격은 착하고 매력적이진 않았거든요. 아니 그냥 좋지 않은 성격에 가까웠죠. 저는 이기적이었고 사람들이 저에게만 관심을 줬으면 했어요. 참을성도 없고 이기심이 강했죠. 하지만 그런 저의 이기적인 성격도 바꾸게 하는 사건이 찾아오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믿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하시던 일도 잘 풀리지 않아 결국 대출이자에 허덕이다가 순식간에 우리 집이 폭삭망하다시피 되어버린 겁니다. 중학생이었던 저에게 전학까지는 가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부모님은 원래 살던 집의 반의 반 정도 되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대신 지금의 동네에서 벗어나진 않게 하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마음을 너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진짜 저를 위한 건 이사를 가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사를 가 저를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거든요. 원래 당당하고 기고만장했던 기존의 제 성격을 다 알고 있던 친구들은 제 망하더니 성격까지 변했더라는 말을 들어야 했고 그간 해왔던 만행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보다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어요.
게다가 웬만한 이웃들도 우리 집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기 뭔가 그 당시에는 너무 쪽팔리게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10대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예민할 나이기도 했으니까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교를 진학하는 동안 제 성격은 아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학업을 병행하면서 닥치는 대로 했고 시간대가 맞는 아르바이트는 무슨 일이든 하려고 뛰어들었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바로 은행으로 가 저축을 했죠. 제 목표는 오직 단 하나였어요. 어릴 때 꿈꿨던 당당하고 반짝거리는 삶을 꼭 살아낼 거라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돈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모았던 거죠. 학업에 등록금을 내는 문제도 다행히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제가 번 것들은 모두 저축하는 데 힘쓸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최근에는 학생들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덕에 저도 수업료나 다양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고 다양한 형태로 재정적 지원과 제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교육의 빈부격차가 꽤 심한 편이라 교육 관련한 지원금이 꽤 높은 편이에요. 저는 미래를 윤택하게 바꾸기 위해 학업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남들은 대부분 가진 걸 저는 가지지 못하고 있긴 했는데요. 그건 바로 친구였어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미친 듯이 병행하다 보면 친구들과 수다를 떨 시간조차, 아니 그럴 체력도 남아있질 않거든요. 시간이 되는 대로 끼니를 때우다 보니 식사 시간을 친구들과 보내는 일도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한때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제가 그냥 혼자가 되었어요. 완전히 괜찮다고 하기엔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차곡차곡 인생의 준비를 잘해가고 있었다고 생각했죠. 제가 가진 가장 큰 힐링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아르바이트 일당들을 저금하고 적금에 돈을 부으면서 저축되어 쌓여가는 제 통장 잔고를 보는 일이었어요. 스페인에서 은행을 간다는 건 하루를 통째로 비워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기 시간이 아주 길어요. 은행이 현저하게 적은 편이거든요.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기보단 은행의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처리도 워낙 오래 걸리고 느려서 은행을 가는 날은 최대한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마음을 먹고 가야 해요. 아직 스페인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더 널리 사용하고 있어요. 디지털 결제와 금융 포용을 위한 노력을 증가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현금을 쓰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스페인의 현금 사용률이 높은 이유는 역사적, 문화적, 실용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인 요인으로는 우리나라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안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 금융기관과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저축에 대한 평가절하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원인으로 크게 작용된 것 같아요. 또 스페인은 은행 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은행 서비스에 대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점상이나 소규모 기업 비공식, 노동시장 같은 비공식 경제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에서 현금이 선호되는 이유예요. 무엇보다 스페인 문화에는 일상적인 구매에는 당연히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내려있는 게 아마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은행에서도 스페인 내의 은행 인프라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ATM이나 은행 지점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적이에요. 범죄 문제도 물론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범죄당할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애초에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오래전부터 가져온 우리나라만의 관습이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디지털에서 보는 전자식 금융보다 실물, 화폐를 더 편안하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행 서비스 이용객을 유치하려고 적금을 넣는 사람들에게 큰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이자율이 높은 상품들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저의 경우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도난 문제도 워낙 큰 걱정거리이기도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느니 차라리 이자율이 가장 좋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일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적금을 열심히 붓고 있었죠.
3년짜리였는데 한 달 후면 만기일이라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그날은 한 달에 한 번 적금을 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은행을 가기 위해 오후 5시 이후로 아르바이트도 잡아두었죠. 제가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시티은행은 여러 국가에 진출한 국제은행이었어요. 그날은 1시간 정도 기다려 입금을 하고 그날 처리해야 하는 금융 업무들을 몽땅 몰아할 수 있었어요. 한 번만 더 입금하면 적금이 만기된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지 오래 기다렸던 그날도 꽤 괜찮았어요. 업무를 다 끝내고 이제 가보려는데 은행 직원분께서 저에게 이벤트에 응모 한번 해보고 가는 거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이번에 적금을 들었던 고객은 당첨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면서 적극 추천을 하셨죠. 이번에 은행에서는 다른 국가 지점이 있는 곳 중 하나를 골라 그 중에서 여행을 갈 수 있게 전액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작은 뽑기에서도 단 한 번도 좋은 것이 나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됐다고 했죠. 그런데 경품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벤트에 응모를 하고 그날 늘 그랬던 것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고 그렇게 3주 정도가 흘렀어요. 세상에나 믿을 수 없었죠. 제가 응모에 당첨된 1인이 되고 말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 소리를 쫙 지르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설마 되겠어 하고 참여해 본 건데 제 삶에 처음으로 찾아온 가장 큰 행운이었으니까요. 당첨자용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고 저는 시티은행 지점이 있는 국가들 중에 선택할 수 있었죠. 저는 아시아권 중에서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터키, 네팔 등이 있었는데요. 아시아는 평소에도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아르바이트로 여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수많은 국가와 지역이 있는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대륙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풍부한 역사, 그리고 자연까지 아름다워서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여행을 다닐 여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가보고 싶던 곳이 워낙 많아서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일본으로 결정했습니다. 경품으로는 항공 왕복권과 3박 4일에 대한 숙박료가 지원됐어요. 금액은 1박 기준이 동일했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제가 추가로 결제해도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웬만해서는 그 금액을 넘어가는 숙소는 없었죠. 숙소는 여러 목록 중에 선택이 가능했는데 저는 처음 2박은 꼭 한번 가보고 싶던 숙소가 있길래 당연히 그곳에서 머물러야겠다 싶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이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행복하고 설레어 잠도 오지 않았어요. 드디어 떠나게 된 여행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면서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해보니 여태껏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 없다는 걸 비행기 좌석에 앉고 나서야 생각에 잠길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 모든 건 어쩌면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세상엔 불행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려는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왠지 기운이 났어요. 처음 방문한 아시아의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도 참 좋았어요. 일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글로벌적으로 발달한 문화가 일본에서 참 많으니까요. 그리고 멋진 풍경에다가 예술에 관련해서도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에 도착한 저는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며 구경을 다녔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따로 있었죠. 그건 바로 일본 전통을 가득히 느낄 수 있는 료칸 온천 숙소였죠. 천연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일본식 요리도 맛보고 일본식 세신과 환대를 경험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료칸의 다다미 방도 꼭 이용해 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였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료칸에 머무르면 정통적이고 몰입감 넘치는 일본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보고 숙박하는 동안 일본 전통 의상인 유카타와 전통 나무 샌들인 게타도 체험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저는 이 숙소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숙소 정원의 아름다움과 전통적인 일본 가옥의 매력에 한껏 더 프론트에 들어가 설명을 듣는데 이륙한 호텔은 2가지 타입의 숙소 옵션이 있었어요.
한 가지 타입은 일반실이었고 남은 한 가지 타입은 특실이었죠. 저는 어떻게 온 여행인데 그만 아끼고 이번 기회야말로 이럴 때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항공권도 숙박비도 경품으로 받아 아꼈으니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써주는 게 좋다. 결심했죠. 왜냐면 저는 그간 저를 위해 뭘 하나 제대로 산 적도 비싼 요리를 먹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 없이 추가 금액을 내고 가장 좋은 방 옵션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호텔에 요청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일본어를 번역기로 써가면서 이야기해야 해서 의사 전달을 하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간단한 영어도 일부러 안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오직 일본어에만 대답을 해주더군요.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찌저찌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첫 일본 여행인데 가장 일본다울 수 있을 료칸 호텔에서 머물 수 있는 데에 만족하자 싶었어요. 제 객실이 준비될 때까지 잠시 프론트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린 거라고 해서 이곳저곳을 살피고 관찰하며 기다렸죠. 화장실을 다녀와야겠다 싶어 다녀왔는데 아직도 객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재촉하기 싫어 그냥 기다리기로 했죠. 프론트에는 아까 저를 안내해줬던 직원이 안 보이는 걸 보니 물어볼 사람도 딱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머무는 호텔 객실과 바로 옆 호실인 것 같은 사람이 체크인을 하며 키를 바로 받는 것이었어요. 제가 몇 호인지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들이 계산하는 금액을 봤는데 그게 너무 이상했던 거죠.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사람은 저처럼 일반 객실에서 업그레이드로 추가한 금액도 아니었는데 저보다 너무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저는 번역 앱으로 업그레이드 한 건지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무슨 말이냐는 표정이었죠. 그녀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저는 프론트에 이게 무슨 일인지 따져 물어야 했죠. 그 새로운 손님은 왜 나보다 늦게 왔는데 키를 더 빨리 받는 거며 가격도 거의 30%에 달하는 금액이 저렴하게 하는 건지 물어야 했어요. 객실 타입이 다른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정말 화가 났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전혀 다른 가격을 받고 있었어요. 저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거짓말을 하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제서야 그 일본인 손님과 같은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랬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 은행에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은행 이벤트 담당자분은 미안하다며 다른 호텔로 예약할 비용을 추후에 청구하면 지불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의 항공권 변경이라도 도와준다고 했어요.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격적인 그 료칸의 만행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당장 환불을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막상 갈 곳이 없었어요. 대충 눈앞에 보이는 낡은 호텔에서 일본의 첫날을 묵게 되었죠.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여행의 첫날이 그렇게 망쳐지니 여행이 더 이상 신나게 다가오지도 않았고요. 다음 날 일어나 다음 일정을 했어야 하는데 여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숙소가 해결되어 있지 않으니 불안해서 아무것도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어디론가로 향하지 않고 카페로 들어가 간단히 식사를 하면서 오늘 묵을 숙소를 찾아봤어요.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곳은 에어비앤비에서 딱 찾을 수 있었어요. 묵을 수 있는 날까지도 완벽했어요. 호텔이나 리조트에 비교해 보았을 때 정형화된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 장점인 에어비앤비는 저와 비슷한 또래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앱인데도 저는 처음 써보는 거였죠. 하지만 여행 가고 싶은 마음에 깔아두고 한 번씩 들어가 마음에 드는 숙소를 찜해두곤 했었죠. 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싶으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완벽한 전통 일본 가옥 스타일의 마치 인테리어 잡지에 나올 법한 그 모습은 바로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저는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예약을 해버릴까 초조한 마음이었는데 다행히 바로 집주인 호스트에게 답장이 왔어요. 예약이 가능하다는 호스트의 말에 드디어 안도감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호스트가 저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어요.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면 원래 가격보다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에어비앤비가 워낙 수수료가 높아서 자신들에게도 그게 이익이라며 솔직하게 말했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워낙 리뷰가 많고 좋기도 했고 솔직한 사장님의 태도에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제 결정이 바보같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성급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급한 마음에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마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보신다면 쉽게 거절하긴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에어비앤비에서는 에어비앤비에서 결제한 건에 대해서 발생하는 사기나 사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당장 현금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시티은행 일본 지점으로 찾아갔죠. 일본의 은행을 가보게 될 거라 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일 거라 생각했는데 똑같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현금 사용이 일반적인 것. 작은 가게에 들어가 카드를 내미는 사람들에게 표정이 싹 바뀌곤 하는 걸 봤거든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전자식 금융보다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걸 2일 차 만에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일본 은행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처리 속도도 느리고 대기 시간도 길었습니다. 짜증을 겨우 참고 호스트에게 송금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좋은 숙소를 합리적이게 그것도 할인받아서까지 했다는 게 기분을 달래줬어요. 그때부터 다시 기운이 솟아 관광을 마저 하고 숙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주소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곳을 찾아도 나오질 않았어요. 호스트가 가르쳐준 장소가 분명히 맞는데 몇 번을 돌아봐도 같은 결과였어요. 저는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니겠지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호스트에게 연락했더니 그 사람은 바로 안내를 하러 나와주셨죠. 다행히 집 주인이 아주 친절한 분이라 불안했던 마음을 바로 놓을 수 있었죠. 제가 괜한 오해를 했던 것 같아 오히려 얼굴을 보는데 미안해졌어요. 그렇게 집 주인분이 안내해주는 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제발 편히 쉬고 싶었죠. 그런데 그곳엔 사진에서 봤던 전통 가옥은 없었어요.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고 그 집주인분들은 웃는 얼굴로 분명히 그 사진에 있던 건물이 맞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공사 중이게 됐다고 했어요. 아무리 공사 중이라 해도 제가 봤던 사진과 지역 위치적으로도 어디도 비슷하질 않았거든요. 일부러 좋아 보이게 포토샵을 하거나 돌아다니는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딱 그런 걸 당했다는 걸 알았죠. 에어비앤비에 따지고 싶어도 에어비앤비에서 결제하고 예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막막했어요. 진작 그들의 속내를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 집주인들은 제가 계속 화를 내자 아주 낡고 내 돈 주고서는 절대 결코 묵지도 않을 만한 공간으로 안내해주며 저에게 돈도 10% 정도 돌려준다고 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반을 돌려받아도 그 돈으로 절대 가지 않을 곳이었는데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싶고 짜증났어요. 부주의했던 제 탓이겠죠. 시간이 너무 늦어 어쩔 도리가 없었기에 그 최악의 곳에서 하루를 묵었어요. 다음 날 바로 은행에 전화해 그냥 다른 나라로 변경해 달라고 했죠. 다시 갈 수 있는 목록을 알려줬고 저는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나라 중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중국은 가기 싫어서 한국으로 택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변경된 여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2박 3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최대한 실수하지 않고 잘 보내고 와야겠다 다짐했어요. 저는 가장 먼저 잠부터 제발 편안하게 숙면하고 싶었어요. 겨우 2박 3일의 남은 일정은 부디 편안하길 바라며 이번에는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숙소를 선택했어요. 일본에서 2번이나 숙소를 망쳤기 때문에 이번엔 각별히 주의해야 했어요. 인터넷으로 사기를 피하는 방법도 여러 번 알아봤죠. 거기에 쓰여진 걸 보니 리뷰가 너무 좋은 곳도 오히려 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실제 리뷰가 달리려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용자들은 바로바로 리뷰를 써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포토샵으로 사진을 위조하는 곳도 많고 서툰 영어로 쓰여 있거나 한 단어를 반복해 쓰는 곳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죠.
일본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에서 가장 한국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전통 한옥의 숙소로 골랐어요. 위치, 가격, 약관, 리뷰까지 꼼꼼하게 봤어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모든 것이 완벽했죠. 호스트에게 가는 길과 체크인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그동안 최대한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관광하고 숙소로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본 한국 공항은 일본 공항이나 우리나라 공항에 비하면 몇십 년은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돌아다니는 로봇들이며 최첨단 시스템 절차 등이 눈을 휘둥그레해지게 만들었죠. 공항의 시설도 너무 멋져서 내부를 더 구경하고 싶었는데 시간을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어 아쉽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고궁과 대표 박물관을 가는 것이 첫 목적지였습니다. 저는 남은 일정은 최대한 제 첫 여행을 좋은 기억들과 추억으로 가득 채우리라 생각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에 서울로 가는 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버스에서 내린 저의 첫 경로는 시티은행 서울 지점이었어요. 한국 돈이 하나도 없어서 현금이 필요했으니까요. 버스에 내려 한국 거리에는 한 블록에서도 ATM과 은행을 몇 개씩이나 봤을 만큼 엄청난 개수였죠. 그걸 보니 우리나라와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누구나 이 정도로 많은 은행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은행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니 한국에는 은행도 많은데 제가 갔던 지점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전혀 달랐던 점은 사람들의 회전율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 지점은 외국인 전용 센터였어요. 외국인에 특화된 점포이기 때문에 영어는 물론 특화된 언어 가능자가 전문 앱을 다운받자 표시되어 있었죠. 오직 외국인들을 위한 전용 앱도 만들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가능하다고 했죠. 제가 도착한 이 지점도 외국인 전용 데스크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통역을 넘어서 해외 송금, 환전, 예금 등 모든 거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했죠. 한국은 어디든 편리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구축해 놓은다는 점이 좀 놀랍긴 했어요. 그런데 곧 이 은행에서 아주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또 다른 불쾌함이었어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순번표에서 뽑은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순번표도 뽑지 않고 심지어 저보다 늦게 온 사람도 자기 순서라면서 저보다 먼저 가서 새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짜증났죠. 화가 났어요. 저는 참다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새치기를 하는 뻔뻔한 인간들이라며 우리나라 말로 말해버렸죠.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혼잣말로 한 이야기를 알아들은 직원분이 저에게 그건 오해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전용 앱이 있어서 그거로 미리 순번표를 뽑을 수 있다고 다들 그걸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했죠. 솔직히 은행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않기로 유명한 국가에서 온 제가 뭘 알겠어요. 너무 쪽팔렸죠. 자세하고 빠르게 설명을 듣고 환전을 한 뒤 은행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돌아갈 때는 공항에도 지점들이 많으니 거기서 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한국의 은행은 무엇보다 안전해서 아무도 우리나라의 ATM을 이용하는 사람들처럼 긴장해 보이는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이제 저는 드디어 저의 다음 경로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궁을 간 저는 뛰어난 미적 감각에 몰입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미적 감각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뛰어난데 그게 아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미적 감각이라는 걸 박물관을 관람하며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가꾸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뛰어난 창의력과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빠르게 돌아보며 느낀 건 서울은 자연의 아름다움, 활기찬 전통까지 다 있는 곳이었어요. 이제서야 제가 상상하던 여행에 와 있는 것 같았죠.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도 현금을 꺼내는 걸 그날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놀란 게 정말 한국 돈으로 불과 몇백 원. 그 정도 되는 것도 카드도 아닌 스마트폰만 가져다 대는 걸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니 몇 시간 전에 있던 일본과 바로 옆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지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금을 사용해서 택시를 타고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한옥이 게스트하우스나 문화센터로 개조되어 방문객들이 숙박하거나 다도 서예와 같은 전통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숙소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곳으로 딱 골라 아주 신난 상태였어요. 아까 예약했던 한옥 숙소로 가는 길은 내내 신이 나는 발걸음이었어요. 한옥 거리를 지나 제가 오늘 묵게 될 숙소 앞에 도착해서 그 건물을 바라봤어요. 이 북촌 한옥들과 종로구와 중구를 다니며 생각한 건 한옥 건축은 전통이나 미학, 자연과 깊은 교감이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진 건축물이라는 거였습니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유산을 그대로 만끽하기에 탁월하고 충분한 것 같았어요. 한옥의 모습을 보면서 그 독특함의 사진을 몇 번이나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간 봤던 어떤 건물보다 아름다웠죠. 저는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호스트가 아까 알려준 방법으로 열쇠를 찾아 열고 들어갔어요. 일부러 전자식 도어를 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전통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죠. 저는 문을 열고 드디어 한옥 숙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에어비앤비에서 봤던 사진과 그대로였어요. 하나도 틀리거나 다른 게 없었고 심지어 실물로 본 게 훨씬 좋았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보이는 건 집 한가운데 고요한 오아시스 같은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어요. 이 공간을 보는 것만으로 힐링되고 휴식하는 기분이었죠. 내부로 들어가자 구조는 나무로 만들어져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띠고 있었어요. 노출되어 있는 목재로 된 들보나 기둥은 정말 미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또 자연광을 확산시키고 투과시키는 부드럽고 매력적인 한지라는 용지는 처음 만져봤는데 독특하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앉아 처음 경험한 한국식 온돌은 전통적인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라 들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기분 좋게 해주었죠. 내부의 한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안내문이 영어로 친절하게 외국어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한옥 디자인은 자연과의 균형 조화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집의 배치나 재료 그리고 방향은 자연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하게 선택되었다고 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죠. 그리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놀라웠죠. 한옥은 숙련된 장인이 복잡한 목재, 디테일 문틀 격자무늬 등을 제작하여 독특하고 정교한 디자인을 완성하는 맞춤형 건축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곳곳에 안내문이 적혀진 내부를 보니 집 주인분이 얼마나 세심하게 관광객들을 신경 쓰는지 배려심이 느껴졌고 또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집 주인분이 오질 않으셨어요. 저는 계속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죠. 괜히 오해를 살까 해서요. 결국 기다리다가 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여기는 원래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여행을 뭐 다녀봤어야 알죠. 원래 에어비앤비가 이런 건가 싶었어요. 여행이 끝난 다음 알아보니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긴 하지만 도난의 위험이 있어 전자제품들은 가져갈 수 없게 자물쇠나 락을 채우고 값비싼 것들을 많이 두지 않고 생필품들도 안 둔다고 했어요. 이용객이 챙겨와야 하는 경우도 꽤 많았죠. 그런데 이 숙소는 모든 것이 브랜드 제품이었고 심지어 씻을 것 먹을 것들도 넣어두셨죠. 드라이기도 다이슨이었고 청소기는 LG 코드제로 같이 비싸서 넘보기도 어려웠던 최첨단 전자제품들을 제가 아무 때나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아마 우리나라였다면 몇 주일도 안 걸려서 이 공간이 아마 텅 비게 될 거거든요. 저는 한국에 와서야 드디어 편한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쉬는 것답게 쉴 수 있었고 정말 여행다운 일정들이 시작된 거죠. 비록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신 한국은 밤늦게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시간을 나노 단위로 쪼개서 즐기기에 충분했어요. 늦어서 못한다 싶은 게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으니까요. 좀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여행을 오고 나서야 알게 된 인생의 뼈저린 교훈도 있었어요. 뭐든 모르는 것이 죄다. 그리고 그만 미루고 그만 아껴야겠다 싶었죠. 그간 나중에 미래의 저를 위한답시고 이것저것들을 미뤄온 것이 결국엔 지금 아무것도 잘 모르는 저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뭘 해도 경험이 없어 잘 모르는 저를 보면서 무엇이 두려워, 무엇을 위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알게 되었죠. 걱정과 두려움으로 현실을 살지 못하는 인생은 진짜 인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